김경남 문학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점점 더워질 텐데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박성선 작가님의 작품 몇 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성선 작가님은요, 2006년 한국작가 단편 귀향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소설집으로 마장역에 가면 운하가 있는데요. 이 소설집 속에 몇 편의 단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화집으로 통방울, 솔랑, 전랑도 발간하셨습니다. 작가님은 경기문학상 소설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현재 경기 광주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럼 소설집 속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음소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울음소리, 박성선. 약속된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그는 똑바로 걸어 골목 모퉁이를 돈다. 초원 여관이라든가 만남 단란주점, 싱싱 횟집 등 간판들이 질비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그중 약속된 집 간판이 눈에 띄었을 때 시계를 들여다본다. 습관처럼. 아직 이른 줄 알면서도. 그곳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오늘따라 긴 것 같다. 수없이 오가던 골목이 문득 생소하게 느껴진다. 아무도 반기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것은 삭막하다. 문을 열고 들어섰자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남자 종업원이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맞는다. 의자들은 테이블 위에 쌓여 있다. 그의 눈길은 언제나 유일하게 자신을 맞아주듯 느껴지는 카운터에 어서 오십시오라고 적혀있는 글자에 머문다. 처음 이 집에 걸음을 시작하였을 때는 짙은 초콜릿빛 바탕에 밝은 베이지색 글자들이 선명하고 산뜻했었다. 지금 그의 눈에 비친 글자들은 때에 찌들어 주눅들어 보인다. 저 아직 안 오셨는데요? 나더러 어쩌라고, 도로 가라고? 그가 대꾸 없이 바라보자 종업원은 낑낑거리며 의자를 내리고 테이블 하나를 치우더니 비로소 싱긋 웃는다. 앉으세요. 제 딴에는 친절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는 앉는다. 어차피 조금 이르다. 가방에서 장부를 꺼내들고 밀린 액수를 계산한다. 오늘은 틀림없겠지. 오늘만큼은 약속을 지켜주겠지. 시계를 또 들여다본다. 야, 사장 왔다가 나간 건 아니지? 안 돼. 50대 됐어. 종업원은 일서를 놓고 그의 눈치를 흘끔거리다가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며 흡사 TV 드라마의 간신 같은 목소리를 낸다. 차 한 잔 드릴까쇼?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에 여념이 없던 그의 딱딱한 얼굴에 싱거운 웃음이 떠오른다. 종업원은 커피에 얼음까지 넣어 그에게 건넨다. 위로도 곁들인다. 요즘 너무 덥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래, 더워서 죽겠다. 그래도 돈만 잘 들어오면까지 더위 좀 아무것도 아닌데. 알부자라고 소문났던데 돈 하세요? 돈 많은 분이 더해. 종업원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다가 만다. 그도 뭐라 대꾸하려다 만다.
너의 사장이나 빨리 오라 그래 하려다 말고 그는 커피를 마신다. 아무튼 기다리기로 하자. 오늘은 세상 없어도 건너뛸 수 없어. 다시 장보러 눈을 옮긴다. 장보를 들여다볼 때에야 그는 살맛이 난다. 다소 골치 아픈 신용 불량자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착실한 거래를 하고 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그는 누가 뭐래도 아버지보다 뛰어난 고리대금업자다. 그런 그도 아버지의 직업이 싫고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 제발 그만두시라고 반항하다가 가출도 감행했었다. 적어도 고교 시절까지는 청렴 결백한 청소년이며 모범생이었다. 그런 그가 웬만한 대학을 웬만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 집에서 그럭저럭 소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는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있었다. 돈에 대한 가치관도 서서히 달라졌다. 그러다가 그를 완전히 변모시킨 사건이 터졌다. 꽤 많은 액수의 대금을 당겨 쓴 채무자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돈만 떼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버지가 쓰러졌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채무자 이름을 부르며 부르르 떨다가 운명하고 말았다. 아버지의 그런 마지막을 지켜보며 자신은 절대로 돈을 떼이지 않으리라 그는 결심했다. 삼복더위에도 찬바람이 쌩쌩 도는 표정으로 칼날같이 업무를 관리하는 그다. 사장님 오세요. 종업원이 반석을 하며 주인을 맞이한다. 그도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계산적인. 손 사장님 많이 기다렸죠? 주인 여자는 짙은 빨강의 입술로 화사하게 웃는다. 뭐 별로 친절하게 인사를 차려야 하지만 그는 입가에 올린 미소마저 거둔다. 이럴 때 너무 친절하면 안 돼. 적당해야지. 그의 사업 방침이다. 지금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많이 밀린 빚을 받아내야 할 순간이다. 날씨가 어지간해야지 뭐. 시원한 것 좀 드렸어? 그의 앞에 놓인 찻잔에 아직 얼음이 그냥 있건만 그녀는 호들갑이다. 예감이 좋지 않다. 너무 기고 들어오면 약점이 있는 건데 설마 약속을 못 지키는 건 아니겠지. 여인이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낸다. 미안해요. 자꾸 밀려서. 뭐 사정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약속이 자꾸 거짓말이 되면 곤란하지. 냉정한 것도 친절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표정으로 그는 여인이 테이블 위에 꺼내놓는 지폐의 액수를 어림한다. 약속한 금액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여인의 눈길이 조금 새침해지며 돈을 밀어낸다. 그가 조금 웃는다. 민첩하게 금액을 확인하며 비로소 아첨하듯 천천히 한마디 한다. 지금 이 순간은 VIP 고객이다. 언제 또 신용 불량자가 될지 몰라도. 요즘 자꾸 이뻐지시네. 소희한테 가서 돈이나 받으세요. 여인이 슬쩍 쏜다. 순간 아주 잠깐 그의 얼굴이 흐려진다. 소희는 다음 골목에 있는 주점 이름. 아무 소리 없이 문을 닫는 것이 벌써. 게다가 연락도 두절이다. 그는 천천히 장부에 무언가 적고 태연한 얼굴로 여인에게 웃어준다. 냉담한 그도 웃으면 제법 잘생긴 것 같다. 손 사장님 같은 분도 실수할 때가 다 있고. 실수? 그는 여인에게 가볍게 고개를 흔들어 보인다. 뭘 아냐. 소희 고개 손 사장께 꼬리친 거 난 다 아는데 내 눈은 못 속여요. 어때요? 내 말 맞죠? 돈 얼마나 뜯겼어?
그는 다시 한번 친절한 미소를 여인에게 하사하고 손을 가볍게 흔들어주고는 일어난다. 말쑥한 얼굴로 그 집을 나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진다. 나쁜 년.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옆 침대에 노모를 간병하던 앳된 소녀가 있었다. 그랬다. 분명 그의 눈에 그녀는 소녀였다. 병실 보호자들은 잠자리도 먹는 것도 어설프다. 그녀는 먹을 것도 챙겨주고 밤에는 어디서 났는지 모포도 덮어주었다. 이따금 그의 부자에게 자상한 손길을 베풀던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의 곁에서 서러운 울음을 쏟아냈다. 자신의 아버지 돌아갔을 때가 생각난다며 혀를 단신 그와 같이 울어준 그녀를 이 골목에서 다시 만난 건 분명 우연 이상의 인연 아니었을까. 그녀는 짙은 화장에 진한 매니큐어로 손톱을 칠한 바의 호스티스로 변모했었다. 어쨌든 서로 무심할 수 없던 그들은 대화를 가지게 되었다. 소녀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는 아이가 하나 딸린 과부라고 했다. 겨우 20 몇 살에. 노무는 친정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였으며 그나마 돌아가 천재 모녀 둘만 남았다고 했다. 직업 때문에 친척 언니 집에 어린 딸을 맡겨놓고 있다고 말할 때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울어주었던 탓일까? 그녀가 제법 예쁜 얼굴을 한 젊은 여자였기 때문일까?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속에 실종되었던 인정이라는 것이 꿈틀거렸다. 그들이 공공연히 그렇고 그런 사이로서 골목에 소문날 때쯤 그녀가 호스티스로 근무하던 업소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그는 업소를 인수해 그녀를 사장을 만들어주었다. 그랬는데 그녀가 어느 날 사라졌다. 전화 한 통 받더니 지갑 하나 달랑 들고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고 했다. 그런가 보다 했다. 급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생겼거니. 그런데 그녀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가게는 닫혔고 숙소로 머물던 하숙집에는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혹시 돌아올까 하고 매일 기다렸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정을 준 여인이었다. 아, 오다 가다 만난 남녀의 사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등 돌리고 돌아서면 그것으로 끝이구나. 자신의 품에 안겨 팔을 베고 수없이 사랑했고 피 같은 돈을 주었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녀의 속삭임이, 웃음소리가, 입김이 언제나 귓가에 머무는 하고만 허무했다. 그녀의 인적 상황이라든가 평소 말하던 친척집과 딸을 수소문하면 그마저도 거짓일 것 같다. 막상 거짓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는 끝없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그가 찾고자 한다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상 찾았을 때 그녀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배신한 여자를 응징한 여러 사례를 알고 있다. 그는 두렵다. 자신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될까? 요즘 들어 자주 흉몽을 꾼다. 언제나 꿈속에서 그는 칼이 아니면 도끼를 휘두른다. 무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는 겁에 질린 그녀의 얼굴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며 잔인하게 웃는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소름 끼치는 소리로. 그리고는 희한하게도 결정적 순간에
잠을 깬다. 잠에서 깨면 땀을 흥건히 흘린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꿈꾸기도 어지간히 힘든 모양이지 하고 자신에게 내뱉는다. 중학교 땐가 생물 시간에 깨구리 해부 실습을 했다. 여자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잘되기만 하며 칼을 대지 못했다. 반장 태식이는 태연히 개구리 배를 갈랐다. 그리고 내장을 들여다보며 이게 심장이고 이게 허파야 라고 설명까지 했다. 어떤 여자애는 질려서 얼굴이 하얘졌고 어떤 애는 울었다. 머뭇거리는 애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싱글거리며 웃는 애도 있다. 그는 태식이가 하는 양이 멋있어 보여 자신도 개구리 배에 칼을 댔다. 힘주어 배를 가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 칼을 놓칠 뻔했다.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애써 침착하게 나머지 순서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놀랐다. 내가 이렇게 잔인한 면도 있구나. 그 순간을 아직도 꿈꿀 때가 있다. 어쩐지 그녀는 생글거리던 여자아이 같고 자신은 울던 아이 같다는 느낌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오늘처럼 그녀에 관한 말을 노골적으로 비치는 여자들이 요즘 들어 몇 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뻔한 사랑 노름, 그것도 돈을 탐낸 여자에게 농락당한 어리석은 남자라는 흔하디 흔한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엮어지자 그녀들은 속 들여다보이는 소리를 슬쩍슬쩍 해댄다. 시기해서 하는 말인 줄을 알지만 그러나 어떤 말도 그는 아프다. 질투하는 건가? 아니다. 단지 돈 때문이다. 나에게도 기회를 줘 너의 돈을 가질 수 있는. 눈을 빛내고 입을 비축거리며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불꽃을 느낀다. 원망, 미움, 그리고 흉포한 충동.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옛일이 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까. 더운 날 예쁜 미소로 꿀물에 얼음을 타주며 힘들죠? 하던 목소리. 그를 바라보던 그 눈빛. 스스럼 없이 그의 팔을 베고 눕던 가녀린 어깨.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호스티스에 불과한 여인을 사장으로 만들어준 물질에 대한 보답이었을까? 사실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 그녀를 위해 진주 반지를 사서 안주머니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라지기 3일 전쯤 벼르고 벼르다가 기금속을 하는 거래처에서 그것을 샀다. 그리고 적당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혼할 결심이었다. 자신은 총각이고 그녀는 애엄마라지만 상관없었다. 청혼하면 그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리라. 그 다음은 그녀를 꼭 안아줄 작정이었다. 생각에 잠긴 그가 소희 옆 줄리엣의 문을 밀고 들어선다. 어마! 느닷없는 비명소리. 그는 얼른 몸을 돌린다. 주인 남자가 여인의 윗다리 속으로 손을 넣고 있는 현장. 종종 경험하는 일이다. 대낮에 출입구를 잠그지 않고 애정행위를. 젠장, 오늘 내가 조금 이르긴 해. 그는 스스로를 나무란다.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올까? 멍하니 그는 생각한다. 누군가 어깨를 친다. 손 사장,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아, 진 사장님. 아버지 때부터 거래해 오는 짜장면집 진 사장이 사람 좋은 얼굴로 오늘은 일찍 도네 하면서 손을 잡는다. 그는 이 거리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가는 존재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큰 형님으로 깎듯이 예우했던 사람이다. 더운데 이리 와. 시원한 것 좀 먹지? 진 사장은 그를 잡아 이끈다. 잠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한 터라 주춤거리며 따른다. 동해춘이란 큰 간판 아래로 들어서며 그는 손님 오신다 라고 외친다. 종업원들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았다가 재빨리 각자 맡은 자리로 이동한다. 앉으라며 진 사장이 의자 하나를 빼준다. 그는 걸터앉는다. 종업원 아이 하나가 물컵을 그의 탁자에 가져다 놓는다. 어디선가 여자의 울음소리인지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온다. 의아한 그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진 사장이 비시시 웃는 표정이다. 어떻게 보면 이지러진 것 같이 보인다. 사람 좋은 그는 무슨 말을 할 때 웃기부터 한다. 우리 집 일하는 앤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몇 년 누워 계셨다는데 저렇게 우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럼 어서 가야지. 여기서 울면 어떻게 하나? 애가 너무 울어서 혼자 못 보내겠어. 지 사촌이 온다기에 기다리는 건데 그 사이에도 저렇게 자꾸 우네. 진 사장이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준다. 옛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생각이 난다. 그의 얼굴에 그늘이 진다. 천재 지독한 고리대공업자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라곤 아들인 자신 하나뿐이었다. 친척들이라고 오긴 했어도 눈물은커녕 맨송맨송한 얼굴로 기껏 인사말이 돈만 생각하지 말고 몸 관리도 좀 하지 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렇게 할 말이 없을까? 마음의 아픔을 지그시 견디는 그의 곁에 그녀가 자신의 시모를 놔두고 수시로 쫓아와 눈이 붓도록 울어주었다. 지금도 생각난다. 우리 아버지도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어린 너를 두고 어떻게 죽니? 어떻게 죽니? 그러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상제보다 곡쟁이가 서럽다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흐느껴 오는 그녀가 고마웠다면. 그러나 사실이었다. 외로운 그에게 진실로 위로가 된 그녀였다. 같은 병실이라는 공간에서 잠깐이지만 서로 돕고 살았기 때문이었을까. 아버지의 장례를 모신 얼마 후 그녀가 고마워 인사차 병원으로 찾아갔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녀의 시모도 돌아갔고 그녀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부음을 접했다면 당연히 문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한 사이 일이었다.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인연이 그것으로 끝났으면 차라리 좋았으련만. 그녀를 이 골목에서 다시 만났을 때 골목 안이 환해지던 느낌은 오늘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뭘 그렇게 생각해? 진 사장이 일깨운다. 이제 일어서서 한축 돌아야지. 그는 일어선다. 아저씨 고마워요. 잘 쉬었다 가요. 진 사장이 애써 농담을 한다. 자네도 이제 장가 가야지. 내가 중매 설까? 그러는데 안에서 또 울음을 쏟아낸다. 그는 얼른 동해춘을 나온다. 어느새 거리는 어둑어둑해지고 있다. 여기저기 물들어가는 네온이 그의 눈을 어지럽힌다. 울어라.
가는 인생에게 해줄 거라고는 그것밖에 더 있냐. 그렇게 서러운 걸 보니 아픈 사연도 많은 괴로구나. 하지만 너만 서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다 그렇단다. 두서없는 푸념을 마음속으로 보내며 걸음을 내딛는 그의 발길이 불 꺼진 소위 앞에서 잠깐 멈춘다. 그러다가 다시 걷는다. 그의 내리 속에 세상 없어도 업무는 칼같이 라는 좌명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휘적휘적 걸으면서 그는 차질 없이 일을 해냈다. 마지막 집까지 끝내고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온 그는 다른 지역을 돌고 온 직원의 보고를 점검한다. 마침내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그의 머릿속에 이제 매듭을 지어야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녀가 사라지고 꼭 6개월이 되는 날이자 예정대로라면 오늘은 그들의 결혼식 날이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그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당장 알아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어떤 보복이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돌아와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서이다. 돌아와서 비명을 지르며 지갑 하나 달랑 들고 왜 뛰쳐나갔는가를 그의 품에 안겨 그의 팔을 베고 설명해 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을 가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그 생각은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조금씩 자랐다. 그리고 불발된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져 올수록 확고해졌다. 이제는 결말을 내야 한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소유를 계약할 때 건물주와 쓴 계약서며 건물 전세 설정 서류 등을 넣어둔 봉투를 꺼낸다. 거기에 그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4번 등이 들었다. 잠시 후 그는 사무실을 나온다.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자신의 승용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향한다. 주차장에 이르자 잠시 망설였으나 이윽고 차에 오른다. 이미 그의 눈동자에는 어떤 결심의 불꽃이 보인다.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다. 차가 출발한다. 이 모든 행동을 차분히 해나가는 그의 마음속에 천둥이 친다. 생각 속에서 그동안 100번은 찾아갔을 곳. 이윽고 그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산꼭대기 달동네 아래에 차를 세운 그는 주소를 더듬어 찾아간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주소를 묻자 아, 초상집을 찾으시는군요. 요 위로 조금만 가면 돼요. 구멍가게 주인이 친절히 가르쳐준다. 초상이 났다고?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누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남편이 죽었답니다. 남편? 남편이라고?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구멍가게 주인은 자상하게 설명한다. 오랫동안 중풍으로 고생했는데 글쎄 그 몸으로 여자 일하는데 찾아간다고 나섰다가 뱅손이 사고를 당했지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벌써 6달 전인가? 아, 고생하다 이제야 갔죠. 초상난 집에는 옛날처럼 등이 달렸다. 사람들이 드나든다. 문상객들이 말을 주고받는다. 요즘은 다 병원 영안실에서 일을 치르는데 이 동네는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하나 배? 말도 마. 영안실 갈 돈이 어딨어?
돈이 없어서 그동안 젊은 마누라가 벌어먹고 살았는데. 쯔쯔, 늙었어도 서방은 서방인가 배. 우는 것 보니. 하긴 자식같이 낳고 살았으니까. 서방 좋아하네. 말이 좋아 서방이지. 전처와 같이 키우던 계집애를 데리고 산 건데. 그게 무슨 소리여? 설마 큰 친상간은 아니겠지? 그건 아니요. 전처가 애를 못 낳아서 얻어다 길렀으니까. 왜 전처가 병들어 죽은 것 과정은 알잖아. 그랬는데 글쎄 키우던 계집애와 애 낳고 그러고 살더라고. 차마 더 들을 수가 없다. 기구하기도 하지.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온다. 그 소리. 듣는 이의 가슴을 치는 그 울음은 분명 귀에 익은 그녀의 울음소리이다. 저토록 서러운 저 울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의 마음 깊이 남아 두고두고 고마운 생각이 들게 했던 저 울음소리는 저 여인의 살아가는 방법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음소리를 듣는 지금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픔 같고 슬픔도 같은 것이 고인다. 거짓 울음은 남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다. 그토록 기구한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그녀의 애절한 울음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애도는 아닐까. 멍하니 울음소리를 들으며 서 있던 큰 슬그머니 돌아선다. 아주 예전 청소년기에 가출한 그는 주머니를 툭툭 털어 연기학원에 갔었다. 모범생이던 그도 화려한 연예계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특히 연기 분야는 은근히 자신이 있었다. 정확한 발음과 목소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연기는 유명 연출가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눈물 연기에 그는 손을 들었다. 같은 동기생 중에는 남자이면서도 눈물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여자 동기생도. 그녀는 지금 유명 연기인이다. 그녀는 눈물을 줄줄 흘려 수도꼭지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별명은 기억한다. 그 수도꼭지가 지금 문득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무제까지 끝났을 즈음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얼마나 울었던지 아직까지도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놀랬죠? 한다. 뭘? 그러나 그 소리는 입속에 머문다. 그녀가 말한다. 그가 듣든 말든. 12살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널 듣고 어떻게 죽니? 하시던 아빠가요. 그의 아버지도 평소에 그렇게 말했었다. 남 다 있는 어미도 없는 널 혼자 두고 난 못 죽는다.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이 그의 귀에 들어온다. 남편은 아빠 친구였어요. 양녀로 날 데려왔지만 양엄마가 돌아가니까 날 데리고 잤어요. 그게 15살 때부터였어요. 너무 싫어서 몇 번이나 집을 나가고 도망쳤지만 소용없었어요. 19살에 우리 아진이 낳고 이게 내 팔자인가 하고 모든 걸 체념했는데 천벌을 받았는지 남편이 풍을 맞더라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벌이를 해야 했죠. 비슷한 시기에 풍을 맞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시외삼촌이 시어머니를 잘 돌보아주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마에 갔던 거예요. 에마는 소희의 먼저 간판이다. 거기서 자기를 다시 만나고 생전 처음 꿈 같은 행복을 맛보았어요. 이게 꿈이 아닐까? 꿈이라면 얼마나 갈까? 한편으론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래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 싫어서 언제고 기회가 되면 모든 걸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뺑소니 체에 중태라는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뛰어나올 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요. 막상 남편이 이렇게 떠나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아마 잘못 알았나 봐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 보니 난 남편을 미워한 것이 아닌 모양이에요. 다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던 그녀는 그에게 갑자기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그는 당황한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하게 될까봐 많이 애태웠어요. 다시 눈물이 그녀의 뺨을 적신다. 철이 들면서 나 같은 건 차라리 생겨나지 말았으면 하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 나에게 자기는 꿈속의 사람 같았어요.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한다. 마치 녹음 테이프 같다. 애처롭다. 헉헉 느끼며 간신히 말을 잇는다. 사람 같지도 않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또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문다. 지친 모양인지 그녀는 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는 아무 말 않고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녀가 기대온다. 그녀를 품에 안는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는 품속에 넣어뒀던 진주 반지를 꺼낸다. 그녀의 손에 그것을 쥐어준다. 손에 만져지는 또 하나의 감촉은 부정한다. 그것은 그의 기대를 밟는 만일을 대비한 업무는 칼같이 라는 그의 좌명이 준비한 것이다. 그녀가 맥없이 스르르 쓰러진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눕힌다. 낭독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